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그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리유와 타루, 원래는 코타르, 랑베르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네 명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그냥 코타르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랑 가장 닮은 랑베르는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리유와 타루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사람은 이 그 오랑시에서 거의 유일하게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어라는 거를 이제 이미 그런 대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리유와 타루는 물론 이제 그 경로는 각각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랑이라는 시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일, 사랑, 죽음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도시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일과 사랑은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랑 거의 비슷하고, 사랑도 뭐 비슷하고, 죽음은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가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로 특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 거의 죽음은 삶 속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페스트가 이제 들이닥친 오랑시에서 이제 그 죽음을, 페스트를 정면으로 이제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이제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원래부터 뭐 이런 걸,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 타루는 타루대로 또 리유는 리유대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을 쭉 살아가다가 늘 이제 반복된 습관 이런 걸로 살아가다가 문득 어느 날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낯선 어떤 걸 만나게 되는. 그럴 때 약간 좀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이나 고민거리보다가는 좀 더 깊은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리유와 타루는 살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타루는 이제 이 리유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죠. 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 직업을 가지듯이 그냥 뭐 공부는 좀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직업은 가져야 되는데 좀 의사라는 직업이 노동자의 그 자식으로는 들어가기 좀 힘든 어떤 그런 영역이니까 이제 거기 좀 들어가면 좀 앞날이 조금 더 탄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겠죠. 별로 이제 사명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여기 쭉 앞에 서술된 걸 보면.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가미당에 처음 오신 분들도 가미당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갖고 오시잖아요. 뭐 고민숙 선생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보고 오실 텐데, 아니면 뭐 지인의 얘기를 듣고 약간 좀 과장된,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상 와보면 굉장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실망해서 이제 떠나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리유도 막상 이제 의사가 돼 보니까 죽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여자 환자의 그 죽는 그 순간에 안 돼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그 소리가 완전히 이렇게 몸에 각인이 되고, 그 순간에 이제 이건 정말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겠구나. 이거는 습관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죽음이라는 거하고 좀 이렇게, 뭐 막 싸운다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그 모든 이 자기가 만나는 그 환자들을 고통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이제 이날까지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치료,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한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왜 패스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그 의사회에서도 회의를 열고 뭐 이것저것 막 이런저런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들로서도 이 패스트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가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그걸 올리는 순간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응책이 있으면 뭐 당연히 했겠죠. 근데 대응책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속수무책이니까 그걸 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현실적으로 실감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리유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오랑 시민들 이대로 뒀다가는 절반이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여기에 맞는 이 사람들의 증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인데, 그게 이제 계속 끝까지 견지가 되죠. 이 리유의 이런 주장은.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의사니까 그렇긴 하겠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을 거기다 이제 같이 집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실 몸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존속시켜가는 물적 토대잖아요. 그게 없으면 뭐 우리가 삶이라는 것도 사라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토대이긴 하죠, 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리유는 의사라는 직업도 그렇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그 맞닥뜨리게 된 죽음이라는 것, 그런 것에서 아마 이 몸을 이제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자기 직분이라고 이제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맨 앞에 이제 그 타루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계단에서. 그때 이제 죽어가는 쥐를 타루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다가 둘이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의사가 성가신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타루가 뭐라고 해요? 타루는 어떤 면에서만 그렇다. 그렇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흥미있는 일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성가신 일이라고, 물론 뭐 성가신이 약간 뭐 그 번역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번역은 보니까 뭐 귀찮은 일, 뭐 이런 번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힘든 일일 거다. 앞으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제 의사로서는 그걸 이제 쥐의 그 죽어가는 피를 토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이제 짐작이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미를 아는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 갈 거라는. 그게 심상치 않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직감이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이 타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좀 자기 흥미를 끄는 일. 그 두 마디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재앙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패스트죠. 패스트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이제 분명히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 같은 보건대를 조직해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가신 일과 흥미로운 일이라는 거에서 이제 이 리유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자기가 그 이 패스트와 바로 맞부딪혀서 환자들을 자기가 직접 만나면서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떨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의사도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워낙 이게 치사율도 높고 그 전파 속도도 너무 빠르고, 뭐 잠복기가 뭐 그 앞에 그 미셸 같은 경우는 한 10며칠 만에 죽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라는 어떤 이 그 직분으로 봤을 때는 의사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가신 일,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 이 리유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진짜 뼈가 으스러져라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병원도 임시병동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로 늘리잖아요. 계속 이제 리유가 그걸 이제 관리를 하는데, 뭐 거기 이제 장면에 묘사가 되어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뭐 진료실 한 켠에 이렇게 호수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섬처럼 그 가운데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옷을 몽땅 벗겨서 크레졸로 소독을 딱 하고 이제 이 환자를 데리고서 이제 병실 같은 데다 이게 집어넣고 뭐 치료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음압병동인 거죠.
그런 데다 이제 집어넣고 치료를 하는 그런 아주 그 구체적인 절차들이 나오던데 그 모든 일들이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힘든 과정인 거죠. 근데 그게 곧 끝날이라고 믿었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지만 시작되고 나서는 곧 끝날이라고 믿었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해도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극도의 피로를 느끼잖아요. 우리 그 코로나 겪을 때 그 의료진들이 피곤해서 그 의료진들의 막 숫자도 적고 그래서 전국에서 대구로 처음에 신천지 그 일로 터졌을 때 대구에 많은 의료 지원단들이 갔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되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의료진들이 굉장히 이게 피로감에 이제 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무관심해지는 거죠. 자기가 맡은 일 이외에는 전혀 이게 뭐 패스트가 더 심해지는지 줄어드는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피로에 지쳤고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해지는데 거기서 더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게 이제 무성의함. 자기들이 이제 지켜야 되겠다고 정해놓은 어떤 규칙, 어떤 그 환자 곁으로 갈 때는 어떤 식의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깜빡 까먹거나 가다가 이제 내가 알아챘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하기까지는 너무 귀찮은, 너무 힘들고 귀찮은.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여행을 바라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리유가 겪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약간 좀 무력감 같은 것.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뭐 알약 몇 개, 주사 몇 대면 그냥 환자들이 다 낫고 하니까 거의 이제 이 리유를 진짜 구원자처럼 여겼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환자들이 피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리유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 그러면 가족하고 이렇게 격리시켜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격리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 그걸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거의 죽어서 올 확률이 높으니까 차라리 그냥 같이 있다가 죽겠다는 생각 뭐 또는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겪지 않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런 말이 이런 말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죽어봐야 저승인 줄 안다고 그런 말들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죽음이 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죽어야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죽음이라든지 아주 어떤 내 삶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재앙 이런 거는 눈앞에 닥쳐도 내 몫은 아니고 나는 피해갈 수 있어라고 믿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무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어리석음이 악착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패스트 안에 작품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이 리유의 등장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야 이제 이 환자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리유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죠. 근데 이제 벌써 이미 많이 지쳤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타루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타루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패스트와 맞서 싸운다면 그거는 끝없는 패배밖에 없다. 그게 그러니까 패스트가 어떨지를 알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리유가 자기 입으로 패배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을 멈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게 패스트와 싸우는 이걸 멈춰야 된다. 내가 패배라는 의미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피할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진짜 지는 싸움이잖아요. 싸워봤자 어쨌든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끝없는 패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리유가 하는 말은 이제 그렇지만 싸움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안 된다. 끝까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걸 이제 이 리유는 뭐라고 말해요? 네, 성실성이라고.
패스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성실성이라는 단어도 되게 오염이 돼가지고 약간 좀 성실한 사람이 좀 약간 그 고지식하거나 좀 융통성이 없거나 뭔가 이렇게 원칙주의자거나 이런 거랑 계속 이렇게 자꾸 우리가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성실하다는 원래의 의미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제가 이제, 도대체 성실성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유가, 그러면서 성실성이 뭐냐라고 이제 랑베르가 묻잖아요. 그랬더니, 뭐, 일반 보통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내가 해야 되는 직분을 다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의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럴 때 그러면 그 살린 일을 할 때에 그럼 성실하게 한다는 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성실하게 하는 건가? 이게 조금은 막연했었는데, 그리고 이 성실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이걸 사용하면서도, 좀 너무 이걸 좀 오염시켜 놓기도 했고,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사대천왕이라고 그 월요일 오전에 하는 그 남산강학원에 하는 그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서 그 고대 인도의 그 서사시를 읽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번 주에는 이제 라마야나라는 걸 읽었고, 지난주에는 마하바라타라는 걸 읽었거든요. 근데 그 마하바라타 속에 마하바라타 이야기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서양의 일리어드 같은 거죠. 이 마하바라타는. 그래서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엄청 긴 서사시인데 그 일리어드 오디세이를 합한 것보다 10배라든가 그 정도의 길대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줄여서 이제 한 권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판을 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그 두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에서 이제 이 동생은 일찍 죽고 동생의 아들들이 5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의 아들인지 모르는 또 하나의 아들까지 합해서 이제 이쪽 편은 6명이고, 이 살아남은 형의 아들들은 1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들하고 99명의 쌍둥이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 그 한 명의 맏아들이 이제 이 6명의, 그러니까 5명의 이 사촌들을 굉장히 질투를 해요. 이 사촌들은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은 인간하고 이게 신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품성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그 곳에는 뭐든지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 사촌의, 큰 집 사촌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어떻게든 그걸 조금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 맏아들, 그러니까 이 사촌네 집의 맏아들을 초청을 해요. 노름을 하자고. 근데 이제 이 노름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집의 사촌의 그 형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하면은, 누구의 요구도 누구도 거북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라오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제1의 어떤 우선순위로 놓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름을 하자고 하니까 그걸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러 가는 거죠. 갔는데 이제 여기서 무슨 계략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뭘 해도 그냥 이겨요. 이쪽 편이. 이 100명의 아들 쪽이 이겨요. 근데 이제 이 맏아들이 나서지를 않고 외삼촌인가를 내세워서 이제 이 맏아들하고 이제 붙게 하는데, 계속 이제 약간 속임수를 써서 계속 이기는데, 할 때마다 내기를 뭘 거냐 하면은 뭘 주고 다 주는데 나중에 아내까지 주는 거예요. 형제들도 다 주고 아내까지 다 넘어갔어 이제. 그래서 이제 게임이 이제 끝나서 이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패잔병이 돼서 돌아가는데, 이제 이쪽 이긴 쪽에서 저러다가 쟤네가 힘을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능력을, 무기와 그냥 갔다가는 우리가 보복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불러요. 그래서 다시 또 잔꾀를 내 가지고 영을 좀 추방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추방을 해버리는 걸로 다시 내기를 하자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서도 벌써 이미 그런 욕심이 생겨서, 그래 내가 이거 한번 만회를 해봐야지 해서 다시 이제 돌아와요. 이쪽 게임을 하는 장소로 와서 이제 하는데, 내기를 뭘 거냐 하면은 네가 지면
12년간 숲속에 추방을 당해서 숲속에 가서 사는 거다. 니네 모두가 가서 살고 다시 1년 동안은 신분을 숨긴 채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13년을 겪어야지만 다시 이제 회복해서 니네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져요. 그래서 이제 12년간 숲속에 가서 살고 이제 1년간 도시에서 이제 숨어서 이제 1년을 채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이쪽에서 엄청난 이쪽에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쪽 편에 있는 이 큰아버지 또 그 위에 있는 윗대 뭐 할아버지까지 다 그냥 거의 다 이제 죽여요. 이 큰아버지는 살아남아요. 남고 하여튼 그 사촌 형제들하고 뭐 거기에 있는 뭐 그 자기가 배웠던 스승 뭐 할아버지까지를 다 이렇게 해서 죽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다들이 회한해졌게 되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숲속에 가서 내가 속죄를 해야겠다. 출가자가 돼서 속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숲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성실성과 관계되는 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들이 얘기를 하죠. 그 형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형이 만약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은 형의 그 명령이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내 또한 이 전쟁에만 이기면 정말 편안한 생활이 보장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나는 도저히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이 힘든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 과거의 기억을 계속 갖고 와요. 내가 이런 순간에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죽었고 뭐 계속 가져와서 그리고 가장 이 사람이 힘든 게 그 여자들이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 중에서 여자들이 그 울부짖는 통곡 소리가 도대체 사라지질 않는다 귀에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현자가 한 명 현자가 한 명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네가 슬퍼하는 건 정말 꼴불견이다. 네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꼴불견이다. 너는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긴 왕이 아니냐. 그러면 이 왕국을 네가 맡아서 이걸 끌고 가야지. 네 슬픔에 지금 빠져서 네가 그럼 숲속으로 간다는 건 그거는 그 길은 있을 수 없는 길이다. 갈 수 없는 길이다. 너에게 허용되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또 한 사람이 신의 화신, 신이 이제 6번째 이제 몸을 바꿔서 태어난 신이 한 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잊어버리고 왕국을 받아들여라. 그래야지만 네 명령에 복종해서 그동안 고생한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독여줘야 되지 않냐. 그걸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네가 행동해라. 앞으로 살아라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그것이 이치가 맞다는 생각이 버뜩 들어서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왕위에 올라요. 왕위에 오르는데 그렇지만 그 큰아버지가 이제 우리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끝까지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근데 큰아버지가 장님이에요. 이제 왕의 역할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태평성대를 한 15년간 유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큰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는 너무 나이가 들었으니까 숲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생을 보내겠다 하고 갔는데 숲에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죽고 뭐 하여튼 또 다른 데서 어떤 싸움이 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해서 이 모든 여기 있는 이 형제들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순례길을 떠나요. 떠나서 이제 순례길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이제 히말라야 산인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차례로 죽어요. 죽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 혼자 남아요. 그 앞장서서 싸웠던 왕이 된 사람 혼자만 이제 살아남아서 끝까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걸 허락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높이 올라갔는데 거기 갑자기 이제 인드라라는 그 신이 나타나더니 인드라가 전쟁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 인드라가 나타나서 네 동생과 아내들은 벌써 이미 천국에 갔다. 근데 너는 육신을 끌고 오느라고 이렇게 뒤처졌구나. 그래 내 마차를 타고 빨리 가자 천국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동생들하고 아내가 있겠거니 했는데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동생과 이 아내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니까 그래 만나고 싶다면 이제 이 사자를 따라가라라고 해서 이제 그 사신을 하나 붙여줘서 이제 가는데 가는데 가도 동생과 아내는 안 보이고 이상한 그 막 사람의 시체 뼈다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막 헝클어져 있고 벌레들이 막 우울거리고 막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 막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사신이 그 마음을 알아채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순간 돌아갈까라는 마음을 딱 이제 일으켜요. 그럴 때 그걸 알아챈 듯이 막 사방에서 동생과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나 제발 돌아가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5명이 쭈르륵 얘기를 하고 아내까지 해서 5명이 다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 먹어요. 그래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같이 있겠다. 당신은 돌아가서 그걸 전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사신이 돌아가서 전하고 이제 전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정말 아주 인간 중에 가장 현명한 인간이로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의 형태가 딱 바뀌면서 신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고 죽었던 같이 싸웠던 그 100명의 사촌들도 이미 증오와 분노가 다 사라진 상태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이 싸웠던 왕도 평화를 얻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성실성이라는 게 그런 거겠다. 이제 그 왕이 하여튼 뭐 이름이 5글자쯤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괴로워서 출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했던 거, 행동했던 것, 마음먹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들로 맺어놓은 인연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왕이라는 또 맞이라는 직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서 행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연에 모든 장들이 있을 텐데 그 장들과 단절하고 자기가 이제 그 속죄하겠다는 마음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성실성이 아닌 거죠.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그 슬픔이든 뭐 괴로움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서 자기의 이 육신이 그 안고 갈 수 있는 끝까지를 가는 것. 그것이 자기 몸이 갈 수 있는 끝까지를 가는 것. 그래서 그 몸을 통과해서 이 몸이라는 게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 전장에서의 어떤 그 뭐 아주 통쾌함 또는 거기서 오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이 몸을 통과해서 어떤 증오와 분노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그것까지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성실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리유에게 성실성이라는 것도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지금 아내가 멀리 요양을 떠나고 난 다음에 패스트가 딱 터져서 오랑이 봉쇄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지금 떨어져 있어 단절되어 있는 소식도 잘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그리고 이 패스트가 왔지만 의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그 무력감, 또는 뭐 행정 당국의 어떤 그 지지부진한 어떤 대응, 그 다음에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언론의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우리 언론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냥 뭐 이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관심이 없고 클릭수 높이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하여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환자들의 어떤 그 자기를 피하는 어떤 그런 정말 그런 곳에서 오는 어떤 우울, 외로움, 그런 것들을 다 껴안고서 그 껴안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 몸으로, 자기 몸으로 그걸 다 겪고 자기 몸에 기억되어 있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그걸 통과하는 것, 그 패스트의 현장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 성실성이겠구나. 그럼 우리는 성실하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에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잖아. 뭐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하려니까 집에서 애가 어떻게 하고 남편이 어쩌고 직장이 어쩌고 뭐 아니면 뭐 내 몸이 어쩌고. 근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 가져다 끌어다 대는 그 모든 걸 내가 다 안고
그 몸으로 내가 해나가는 그것이 이제 성실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 마하바라타라는 이 책에서 그 왕이 저에게 성실성이라는 것의 그 정의를 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보여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리유가 말하는 성실성이라는 거는 이 작품 속에서 짤막하게 끝났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거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후의 일은 타르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 리유가 가지고 있는 이 성실성은 이 몸으로 히말라야 산을 끝까지 혼자라도 올라가는 것, 거기까지가 아마 이 리유가 말하는 성실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구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보면은 그냥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차장 검사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오통 판사와는 달리 집에서는 굉장히 그 이제 법관인 티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법률가인 티를 내지는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아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냈는데, 이제 아마 17살 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쯤 갈 때 뭐 진로 탐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아버지 직장 탐방 이런 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형수를 만난 중재자 뭐 거기던데 중재자 재판소 그런 데가 따로 있나 보죠.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그 사형수를 이제 딱 맞닥뜨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 사람이 피고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어떤 그 사람을 부르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로만 계속 들었겠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들었을 테고. 그랬는데 그날 딱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어떤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이 안에 있는 본능, 나와 같은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야라는 것에 확 이제 이 사람이, 거기 보면은 그 친밀감을 느꼈다고 나오죠. 아버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친밀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한테만 팍 이제 집중이 되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형 집행이라든가 뭐 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과 동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1년을 더 이 사람이 집에서 지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됐죠. 아버지가 자명종을 맞춰 놓는 때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때라는 거를, 그 날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자명종을 맞춰 놓은 그 아버지가 나간 날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오기 전에 이제 집을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가난과 맞닥뜨렸으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온갖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자기 말로 뭐 머리도 좀 똑똑하고 그리고 생긴 것도 괜찮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좀 성공을 했다고. 근데 도저히 이제 그날 그 17살 때 봤던 그 사형수의 모습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뭔가 해결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 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럽 전역을 안 가본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투쟁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리유한테 털어놓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그 당시가 또 그 까미가 살았고 이제 40년대가 배경인데, 그때가 이제 전쟁 2차 세계 대전이 있었을 때니까 아마 그 작품 해설에는 보면은 왜 이게 2차 세계 대전을 패스트에 이제 견주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어떤 상황과 맞닥뜨렸을 테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정치 운동을 하는 같이 동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 죽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이제 또 논리를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주저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게 어떤 사건이에요? 싹 사라져서 절대 내가 누군가가 죽는 어떤 일에 내가 동조하거나 그걸 갖다가 옹호하거나 하는 일조차도 내가 하지 않겠어라고 마음 먹는 게 사형 집행 그 장면을 보는 거죠. 헝가리에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그 사형수와 사형 집행관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조금만 하면 바로 총뿌리가 그 사람의 가슴에 가 닿는 그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쏘게 되고, 총을 쏘니까 바로 그냥 그 총탄이 몇 개의 총탄이 쏟아지면서 엄청나게 구멍을 뚫게 된다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걸 보고 와서 내가 이런 어떤 것들로 질서 지어지는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법이라는 게 질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질서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나도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죽음이라는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이 질서를 내가 옹호했었고, 그 질서에 내가 동조했었고,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렇게 했다면 그건 내가 지금부터 나는 그 일과는 최대한 어떤 엮이지 않는 또는 그 일에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에 내가 내 이 생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모순을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것이 그 법질서 위에 세워져 있고, 그렇다면은 거기서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궁극으로 가면은 법질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건 좀 모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가 하는 법이라는 것이 없는 사회가 없고, 그렇다면은 내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약간 모순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죽게 하는 어떤 일에도 내가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누군가와 가장 아주 원수가 되는 일, 여기서는 치명적인 원수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라는 거는 사실 이해와 공감은 같이 가는 거니까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공감대를 점점 넓혀가서 그 공감의 영역이 그냥 우주 전체로 확대되면은 누군가와도 원수가 되지 않겠죠. 그 모든 사람이 다 바로 나이고 내가 모든 사람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 타르는.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바는 신이 없이도 성자가 되는 거다. 내가 성자가 되는 길을 꿈꾼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맨 앞에 보면은 앞부분에 그 호텔 지배인인가 누가 이렇게 막 자기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 쥐가 나타났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호텔 처음에는 여행자들이 갇혀서 다 이렇게 호텔로 막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호텔에서 계속 살 수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고 더 이상 여행자는 안 오고 하니까 호텔이 이제 영업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다가 이런 어떤 상황이 두렵지 않나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나는 오로지 마음의 평화, 이걸 내가 유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 타로의 관심은 성인이 되는 것.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그 세계는 기독교 세계였을 테니까, 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 세계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성스럽게 될 수는 없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신의 은총으로 그렇게 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타르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신이 없이 성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올 때가 언제냐 하면은 타르하고 또 리유가 얘기를 할 때, 왜 그렇게 당신은 헌신적이냐,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헌신적이냐, 신을 믿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을 믿지 않는다고 리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는 어둠 속에 있고 근데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본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신이 있으면 신이 다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했고 뭔가 다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프로세스가 다 있고,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야라고 다 정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냥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건데, 신이 없다는 거는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명백백했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죠. 모호한 상태로 내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냥 모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또렷이 보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뭔가를 내 힘으로 내 어떤 이 이성과 모든 이걸 동원하고 이런 것 속에서 나의 어떤 탐구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치를 알려고 하는 노력,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통해서 또렷이 뭔가를 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그걸 나는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 리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을 믿었다면은 이 치료마저도 이 패스트를 앓는 환자마저도 신에게 맡기면 되지, 내가 이걸 수고롭게 할 일이 있겠냐. 신의 은총이라고. 그 파늘로 신부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자가 된다, 뭐 신을 믿냐 안 믿냐가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타로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어떤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그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성함, 그런 걸 끌어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는, 그게 바로 재앙이 벌어진 그 현장이잖아요. 이 페스트가 이 오랑이라는 도시에 온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이 도시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게 왔지라는 게 이해할 수 없고, 왜 저렇게 그 오통판사의 어린 아들이 죽어가야 하지, 저렇게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이 재앙의 현장이 바로 자기가 그 원하는 성자가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탐구의 현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맨 앞에 이 타루는 흥미있는 일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계속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코타르잖아요. 예. 코타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인데도 우리랑 너무 비슷하긴 해. 근데 그냥 잠깐 좀 생각을 우리가 나를 좀 빼놓고 하면은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코타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이제 그 리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만은 정말 이해가 좀 안 간다. 이 사람만은 뭔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그 사람과 마음이 합쳐져서 기록에 정말 그 사람 마음이 느껴져서 그걸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데, 이 리유가 꼭 한 사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코타르예요. 그리고 타르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죄악이라는 것은 이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리유한테. 그게 이제 어린아이, 그리고 인간이 죽어도 좋다는, 죽음에 동조한, 죽는 것에 동조한,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진정하고 유일한 죄악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타루는 자기가 어떤 이 이해와 공감과 이걸 통해서 성스러움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거기서 마음을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코타르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 타루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이용하는 정도, 웨이터 같은 경우에는 팁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주죠. 암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 또 코타르는 또 그런 일만 또 해, 또 하필 또 이게 벌어지면은 또 거기서도 그 배급 물자가 나오면 그걸 또 암거래해서 엄청 높은 값에 또 팔아가지고 또 돈을 챙기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런 웨이터들이나 아니면 그 암거래상들하고 이제 그 교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더라도 이 타루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끝부분에 가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 이제 유일한 죄악인데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간다는 거죠. 나머지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저지른 거, 그 다음에 죄를 저질러서 체포당할까봐 그 두려움에 떠는 것, 그렇지만 두려움에 떨지만 또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가까이 있고 싶긴 하지만 밀고를 당할까봐 더 이상 가까이 못 가는 것, 그리고 패스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해서 지진이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심리까지도 다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타루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으로 그 수첩에 꼼꼼하게 적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자질구레한 어떤 디테일한 면들을 다 적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해소병 환자라든가 가르침 뱉는 할아버지, 뭐 오통판산의 가족들이 다 이 디테일한 이야기가, 여기서 서술자가 그 리유인데, 리유는 이제 그 패스트 현장에서 패스트와 이제 연관되는 패스트와 질병과 연관되는 일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일상과 연관되는 건 다 타루의 수첩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패스트가 벌어진 오랑이라는 도시를 더 디테일하게 전체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루는 계속 거기 이제 수첩에 기록을 하면서 더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가래침 뱉는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해소병 환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리유를 통해서 이제 만났다가 그 사람의 왜 저렇게 침대에서 완두콩만 옮기고 살고 있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저 병이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이도 75세? 뭐 그 당시로는 조금 많은 나이일 수 있는데, 그래서 되게 궁금하니까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소상하게 이제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이제 그 타루가 지향하는 성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그 사람이 성자일까? 라고 하면서 이 성스러움이 습관의 총체라면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면이 약간의 성자틱한 거죠. 말하자면은. 성자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에. 그러니까 이 타루가 취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패스트 현장에서 그 죽음이 딱 진짜 뭐 벼락처럼 떨어진 그 현장에서 자기 이 몸을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통과해 가면서 성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그 해소병 환자는 그 현장을 피해서 어떤 그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아까 제가 말했던 성실성하고도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이고, 그런 식으로 성자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타르를 가장 이제 이해를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기는 하는데, 이 코타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이제 그 태도가 뭐였냐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들어오시오 나는 목매 달았어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리고 그것도 무슨 색깔 분필로 해놓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게 얼마나 눈에 잘 띄겠어요. 그러니까 타루가 분필 쏟았을 때 그 빨간색 분필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목매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결국? 봐달라는 거죠. 이 목매달았다는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속에 자기의 체포될 수도 있겠다는 이 위기를 갖다 그쪽에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질문이, 목매달았다는 사람도 데려가냐, 체포하는 걸 봤냐. 선생님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 혹시 입원 환자를 체포해 가는 거 봤냐.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랑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왜 보여요? 자기도 그러면 좀 글쓰기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전혀 그랑의 그 이유하고 다르게 글을 써서 작가가 되면 뭔가 특권이 많다, 허용되는 게 많다, 이래서 혹시 자기 그 체포를 피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갖다가 쓰는 게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다가 꼼수를 부리는 거죠. 뭘 갖다가 이제 덮으려고 쓰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어제 이제 개사전 세미나를 하는데, 개사전이 뭐냐면은 주역 들어보셨죠? 예, 주역을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공자님이 쓰신, 그래서 이제 주역이 점선데 이걸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우리 이제 인간의 일상사의 어떤 그 삶의 태도까지, 윤리까지를 다 이렇게 망라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한 내용 중에 뭐가 나왔냐 하면은 이용안신, 쓰면 잘 여기서 보이시나요? 한번 써볼게요. 이용안신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용이라는 게 아주 이게 날카롭다, 예민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민하게 쓴다는 게 거기 풀이를 보니까 아주 이 어떤 사물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예요. 요 사물과 요 쓰임에 빈틈이 없이, 그 간극이 없이 딱 맞게 쓰는 거를 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면 몸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게 뭐 이숭덤냐, 그러면 그것으로 덕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용안신으로서 숭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스럽게 덕을 향상시킨다, 뭐 덕을 쌓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딱 맞게, 그 용도에 딱 맞게 쓰는 게 바로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면 바로 덕이 높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코타르 같은 경우는 뭘 거기에 맞게 쓰지를 않잖아요. 지금 하나도 맞게 쓰는 게 없어요. 지금 뭐든지 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거기에 딱 맞게 쓰기보다는, 근데 저게 왜 이용이 왜 안신으로 가냐 하면은 여기 딱 맞게 쓰지를 못하면 번뇌가 생기죠. 그 나머지 뭔가 간극만큼 번뇌가 끼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건이 뭐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물건이 되게 뭐 좀 좋아 보기에 좀 값도 나가고 뭔가 좀 괜찮은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나에게는 별로 딱 맞는 용도가 없어. 그게 크게. 근데 뭐 억지로 쓰려면 뭐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맞지는 않아. 뭔가 이렇게 필요성이. 근데 버리자니 좀 아까워. 이럴 때 그걸 두고 있으면 뭔가 이게 덩치가 클수록 번뇌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이용이란 말이 안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그냥 딴 데로 보내면 되잖아. 딱 맞는 쪽으로.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를 못하죠. 이게 좀 비싸고 괜찮은 물건일 때. 그래서 이게 진짜 이용이라는 게 안신하고 직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걸 할 때도 너무 뭔가가 이렇게 용도에 딱 맞지 않으면, 때로는 왜 이렇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명품 가방을 갖고 나가면 비가 오면 아주 그냥 가방을 모시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럼 몸이 안 편안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몸은 비가 다 맞아도 그냥 이 명품 백은 비를 안 맞춰야 돼. 이 몸이 감기가 들겠죠.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용안신이라는 말이 이걸 보면서 딱 떠올랐어요. 그 코타를 보면서.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뭐가 이게 딱 안 맞아서 그 사이에 번뇌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보면은 이걸 어쨌든 뭔가 해결하려고는 하잖아요. 체포되는 이 부당 위기 이걸 갖다 모면하려고는 하는데 전공법을 안 해요. 계속 뭔가 음지로 자꾸 스며들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음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 더 보태져서 저기 목매 달았다가 이제 자살 미수 사건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가 오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화들짝 놀라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먼저 그랑한테 묻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표현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꾸 가책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이게 무의식이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보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보니까.
이 앞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정면으로 안 보고 아 그때 내가 좀 실수를 좀 했어요. 누구나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집가도 떨어지고 뭐 거기도 말하는 게 되게 웃겨. 그 늘 하던 습관과 떨어지고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이 사람의 습관이 뭐겠어요? 맨날 그런 짓이지. 그 습관과 떨어져야 되고 친지와 떨어져서 내가 혼자 그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외롭게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방향이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고 싶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혼자 있는 거.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타루가 말해주죠. 그래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그게 뭐라고 말해요 타루가? 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올바른 양심을 갖고 사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 그렇다면은 그게 정말 맞다면은 아무도 누구랑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는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지만 같이 살 수 있다. 보면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누구랑 가까이 가리를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술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떠들썩하게 이제 떠들고 같이 있는 이 분위기만 있는 거죠. 실제로 누구랑 같이 연대하지는 못하죠. 보건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음성적인 방법으로 가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진짜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같이 있고는 싶은데 뭔가 밝은 세상에 있기는 힘들어요. 워낙 해온 습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그냥 어두운 세상으로 몰아넣고 거기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다 같이 불황색에 빠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싶긴 되고 싶은데 진정한 연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연결의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타로처럼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결국 궁극으로 가서는 생명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로 가는 그 길의 어떤 비전으로 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냥 죽어도 좋아. 그냥 같이 그냥 같은 운명이었으면 좋겠어. 나 혼자면 불행한 건 싫어.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때 그냥 그 앞에 닥친 문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방향성을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방향은 자기가 살아온 그 살아온 그 습 때문에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져 버린. 그러다 보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어제 또 개사전 읽은 게 생각이 났는데 어제는 뭐였냐 또 나온 게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그 이제 또 그 패러그래프에서 나온 게 부족이 성명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 그걸 안일불자에 쌓을 적자 선을 쌓지 않으면 부족하다 이 성명 그러니까 이름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 선을 쌓지 않으면 내가 이름을 이루기에는 부족해. 근데 마찬가지로 악부적이 그러니까 악부적 악을 쌓지 않으면 부족이 멸신 부족하다 부족하다 몸을 멸망시킨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어가 쌓는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이 멸신 악을 내가 쌓지 않으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코타르가 딱 떠올랐죠,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거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세미나 할 때도 이 코타르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 쌓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선한 행동을 한다, 뭐 가다가 뭐 이렇게 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가는, 이거는 선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라는 걸 두고 쌓아가는 거, 쌓아가야지만 그게 비로소 선이에요. 그리고 악도 그냥 잠깐 내가 뭔가 하나를 저지르는 게 악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런 걸 쌓아온 거, 악을 쌓아와서 그 시간성 위에서 악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코타르도 딱.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쌓아온 그 시간성이라는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걸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향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도월 선생님 계사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쌓는다는 것은 공부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공부도 쌓는 거다. 시간이라는 것 위에 쌓는 게 공부이다. 아니고 그냥 잠깐 내가 만약에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봤어.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잠시 잠깐 내가 머리가 좋거나 해서 그냥 점수를 잘 받은 거지. 그런 걸 공부라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의 성과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계속 시간과 함께 쌓아가는 게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적어도 뭐든지 그래서 10년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글쓰기를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10년간을 꾸준히 진짜 성실하게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성실의 의미로 성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그거를 내가 글쓰기를 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글쓰기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아는 것. 나의 변화, 그 나의 성장. 끝으로 가면은 거의 모든 것과의 연결. 내가 이걸 가는 거구나. 모든 것과의 공감. 이걸 이루려고 내가 가는 거라는 그 어떤 앞을 내다보면서 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쌓아가는 거고, 그래서 악이라는 것도 쌓는 거고, 선이라는 것도 쌓아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이 코타르는 정말 계속 악을 자꾸 쌓아가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행동들을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패스트 상황에서도 보건대를 선택하지 않고 암거래상하고 이제 암거래를 하는 것,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꼼수를 부려서 이제 목을 살짝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던데 보니까. 뭔가 그걸 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쯤 그랑이 외출을 해, 뭐 이런 거 그냥 해서 빨간색 불빛으로 크게 써놓고 소리를 막 내고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가치가 전도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패스트 안에 있는 게 더 편안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패스트가 물러갈 때가 되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왜냐하면 몸이 거기에 워낙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패스트가 없는 세상, 이 뭔가 이렇게 재앙이든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죽음이라는 공포, 불안 속에 같이 잡아놓는 이 상황이 아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낯설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 패스트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문을 열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총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분노 폭발이죠.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너무 웃기는 게 이 사람은 막 그 패스트가 막 이게 막 더 심해질 때 너무 신이 나잖아요, 막. 그래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거 보셨어요? 막 그 통계 수치 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얼굴이 혼자 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제 처음에 이제 막 그 타루하고 그 리유가 보건대 조직에서 막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 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이 사람은. 아니 사람들은 조금만 재앙이 오면 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난리야 이런 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타루가 그 대책을 심각한 거 봤냐 이렇게 말하니까 봤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더니 코타르가 너무 화들짝 놀라면서 이미 대책은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냐. 더 이상 대책 마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패스트가 잦아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때 막 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보건대에 가입을 안 하겠죠. 자기가 그 패스트 안이 더 편안한데 왜 거기를 자기의 편안함을 감소시키는 편안함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도 해요. 이 사람이 대놓고 내가 거기 왜 들어가냐. 나는 패스트가 더 좋은데 패스트가 함께 있을 때 훨씬 편안한데 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패스트가 종식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그래서 광기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쏘다가 맨 앞에 보면은 그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목까지 매달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간 거예요?
체포 당하는 길로 계속 갔잖아요. 자기를 그 죽음에서 살려고 하는 그 길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기를 계속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로 가서 결국은 자기가 그냥 체포시켜 달라고 자기가 행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총을 그렇게 쏘면은 당장에 그냥 경찰이 안 달려와요, 그게. 그래갖고 체포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욕망이 진짜 그 방향을 잘못 잡고서 이 천지 이 이치의 리듬과 어긋날 때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코타르인 것 같은데, 제가 또 그 라마야나를 읽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읽었던 라마야나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 이제 라마라는 사람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거는 흠잡을 데가 없는 신이었던 것 같은데, 신화니까 신이었겠죠. 인도의 고대 신화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여자 시타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두 쌍이 환상이 있고, 또 하나가 어디 있냐 하면 뭐가 있냐 하면은 굉장히 그 분노와 악의 화신인 거예요. 이 또 신인데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의 여동생이 또 있어요. 엄청 질투와 이것이 심한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이 라마라는 남자한테 꽂혔어요. 이걸 보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여자를 떼어놔야 되잖아요. 자기 오빠를 꼬드겨. 이러이러한 여자가 정말 정말 예쁜 여자가 이제 완벽한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이 여자를 가져라. 내가 오빠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오빠는 정말 완전 남매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환상의 짝인지 그 말만 듣고 완전히 그냥 거기 뿅 가버려요. 이 말만 들었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미지에 뿅 가가지고 막 세상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막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바람의 신을 청소부로 가지고 있을 만큼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 바유든가 바람의 신이 바유라는 그 신이 바람으로 쫙쫙 이제 불어가지고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있는 이 장소를 궁궐을 그 정도로 모든 걸 가진 신인데, 이 여자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거기 그냥 확 꽂혀가지고 이 모든 게 다 싫고, 그래서 뭐 계절도 짜증 나는 거예요. 뭐 봄이 오니까 뭐 왜 봄이냐 막 이런 식으로, 왜 바람이 부냐 뭐 온갖 걸 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떤 계절을 갖다 놔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점점 이 모든 이 천지 자연과 단절하는 쪽으로 막 가더라고. 그걸 보면서도 뭔가 이게 하나의 어떤 자기의 쾌락, 욕망 이런 거에 그냥 꽂히면,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되게 어떤 사람한테 빠져서 연애를 그냥 하면은 친구 관계 다 끊는다고, 뭐 연애의 달인 거기 있었나 하여튼 그런 거 나왔거든요. 실제로도 약간 그 연애에 빠져 있는 친구를 만나면 기승전 자기 연애잖아요. 그 얘기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눈빛을 보면 알아요. 딴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벌써 자기 그 얘기 하려고 이 눈빛이 이 얘기를 듣고 있지도 않아. 어떻게 틈을 봐서 자기 얘기를 할까 이것만 노리고 있잖아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친구들이 만나기 싫어하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둘만 남게 돼서 그냥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도 뭔가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이제 파토가 나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코타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게 조금 그렇게 연결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다 단절되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가서 혼자 이제 고립돼 있겠죠.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 이제 코타르 나오는 그 부분에서 좀 그 구절이 중에서 고독하면서도 고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패스트의 공범자다 이런 구절이 나왔었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패스트의 공범자로 쭉 나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당치 않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불안한 넋들의 신경 과민,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신들, 그 다음에 온통 패스트 이야기만 관심이 있는, 아까 방금 말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조금만 몸이 이제 이상해도, 그러니까 뭐 패스트가 뭐 두통부터 온다 이러면은 조금만 두통이 오는 데서도 그냥 완전히 자기가 죽나 보다라고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래서 막 너무너무 초조하고 막 예민하고 이런 어떤 불안정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 사실 우리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좀 어디가 좀 소화가 좀 안 되면은 뭐 찾아봐. 근데 이거는 모든 병의 전조 증상이죠. 소화가 안 되는 거는. 뭐 모든 암의 전조 증상은 소화가 안 되지 않나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러면 막 자기가 막 글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특히 밤에 그런 걸 검색했다 이러면 이제 막 그 밤에 그 기운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막 빠져들어가죠. 그리고 낮 같으면 전화 벨이라도 울려가지고 깨워줄 수 있는데 한밤중에 이제 검색하면 이제 계속 점점 더 들어가서 잠이 안 오고 뭐 잠이 안 오면 또 잠 안 오는 것까지 불면 이런 거 찾아서 또 막 이제 맞추잖아요. 자기 그거 하고 증세하고 이게 병명을 그래서 벌써 이미 병명이 정해졌어. 심각한 병자야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맞춰가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패스트가 그런 사람들을 패스트가 파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타르로 대변되는 사람은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가진 사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패스트가 딱 오면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이 코타르는 자기가 체포라는 그 불안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걸 이제 역이용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자기 이 사람에게는 체포라는 것이 불안과 공포인 거죠. 극도의 불안과 공포.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황을 그 불안과 공포라는 극도의 불안 공포로 이제 맞이를 하게 되면 대응을 하게 되면 코타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담담하게 우리가 맞이를 하려면 이 그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꼭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어떤 이치, 리듬을 좀 알아야지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치라는 게 결국은 내 몸과 그다음에 내 몸과 관계 맺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그 관계성을 아는 게 이제 이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딱 시야가 좁아져 버리면 그냥 거기에 딱 갇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도의 불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건데 그게 꼭 나한테만 오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이게 굉장히 상반된 거죠. 나에게는 안 올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하면은 그냥 나만 당할 것 같은 이 불안감이 같이 이제 앞뒷면으로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코타르를 무지한 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무지한 마음과 고독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 무지가 이 고독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이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지니까 연결이 될 수가 없겠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코타르의 모습을 이제 그렇게 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코타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앞에 언젠가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그런 심리가 다 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뭔가 내게 닥치고 좀 힘겨운 게 있으면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제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게 꼬여서 오히려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궁지로 나를 계속 몰아넣는다.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랑이라는 도시가 사실 좀 이 병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좀 외로운 도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패스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고독해지고 이제 이 고독을 대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이제 드러나는데 이제 코타르 같이 이제 고독을 좀 대응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공포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끔 이제 저도 사실 뭐 아플 때 그랬었고 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끼리 이제 좀 모임 같은 걸 좀 만들잖아요. 그런 모임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변상련을 느끼면서 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작용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내가 나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 때 느끼는 좀 안도감이 있거든요. 연결감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힘이 되는데 거기서 계속 위안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나는 점점 더 나약하게 되는 것 같고 내 삶은 점점 더 어떤 그 한정된 그 범위 안에 갇히게 되고 한정된 범위 안에 갇힌다는 거는 새로운 걸 내가 못 만난다는 얘기이고 새로운 걸 못 만날 때 우리가 그냥 흔히 면역력이라고 말하는 대표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생기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나를 낯선 어떤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걸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그 해수병 환자처럼 살지 않는 한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내공이 쌓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박탈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냥 해수병 환자처럼 살거나 아니면 코타르처럼 불안과 초조, 극도의 불안과 초조로 사이코패스처럼 살거나 이렇게 되는 길밖에는 없는, 아니면 어정쩡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닥쳤을 때 그 버나드쇼가 그랬다는 것처럼 내 우물쭈집을 하다는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말할 만큼의 여유라도 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우물쭈물 하다니 이럴 줄 알았지라고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여유 있는 태도잖아요. 굉장히 당황해서 그냥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내가 자꾸 나랑 비슷한 어떤 사람들한테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글쓰기를 할 때도 좀 그런 마음이 작동하지 않나요? 그냥 얼마나 썼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나도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내 글쓰기가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내 이 몸으로 내가 갖고 있는 요 한도 내에서 내가 만난 만큼을 그냥 진솔하게 그냥 계속 써나가는 그 작업을 매일매일 해서 그냥 그 나온 만큼을 가지고 가고 1학기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또 2학기를 그 위에서 또 해나가고. 근데 그걸 안 하면 1학기 때 가졌던 그 전철을 계속 밟잖아요. 그러다 보면 4학기가 되는 건데 돌아보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뭔가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그 허무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좀 동병상련 속에 있지 말고 어쨌든 내가 내 나름으로 어떤 것과 좀 정면으로 대하는, 이게 나의 그 글쓰기나 뭐 나의 공부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을 가장 힘들게 하는 나의 습성이 있어요. 그걸 내가 좀 정면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질문을 내가 하나 만들어냈을 때 그게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도 좀 그런 질문을 하나 이렇게 여기서 건져 올렸을 때 타루나 리유처럼 그 질문을 붙들고 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타루하고 리유도 보면은 그냥 쭉 살아오다가 어떤 하나의 상황에 딱 자기가 뜻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그냥 자기가 어떤 그냥 지금 살아오던 흐름으로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어떤 그걸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그냥 쭉 어떻게 살아오다가 어떤 계기로 여기 와서 뭔가 낯선 어떤 하나 과제를 만났을 때 그게 이제 어떤 그 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일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질문을 내가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 그냥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되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런 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뭐 하나를 붙들고 한 문장을 붙들고 그런 게 이제 씨앗 문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금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굉장히 그 불안감이 덮쳐오죠. 그래서 얘를 버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그래야지만 그걸 내가 진척이 없을 것 같아도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설거지 하면서 생각하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생각하고 외우고 뭘 하다 보면은 늘 머릿속에 넣고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딴 걸 책을 읽다가도 뭔가 좀 약간 옆으로 좀 터지는 듯한 너무 답답했는데 뭐 하나 좀 터지는 것 같은. 근데 그래서 막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돼요. 뭔가 이것만 내가 잡으면 뭐가 막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들떴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니까 이걸로 별거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또 버릴까 말까 막 또 망설이죠. 그래도 끝까지 좀 가져가 보는. 근데 이제 씨앗 문장을 잡을 때 좀 이렇게 핵심하고 연결되는 걸로 좀 잘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훈련. 놓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내가 이렇게 눌러서 내가 하나를 끝까지 가져가 보는 걸로 이번 학기 미션을 내가 삼겠다. 그러니까 뭐 각자 자기의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뭐 글쓰기가 아니어도 지금 선생님들이 당면한 문제가 그거여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금 닥친 어떤 문제, 일상에서 닥친 문제도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끝까지 가져갈 만한 문제는 우리가 힘드니까 좀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다른 문제들로 자꾸 내가 내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거죠. 괜히 애가 뭐 보이면 애를 막 혼낸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왜냐면 그냥 있기에는 자꾸 이렇게 나의 중요한 문제가 자꾸 떠올라서 불안하거든요. 그거랑 내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누구나 마음속에. 왜냐하면은 이걸 통과해야 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피해오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불안감을 감추는 방법이 그런 거죠.
다른 걸 자꾸 문제 삼아서 그쪽으로 내 관심을 쏟게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보는 거를 글쓰기를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